네, 일단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자, 그것을 이제 지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시고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는 지문지를 항상 연결을 시켜야만이 빨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문만 놓고 보게 되면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지문에 맞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연상하시면서 함께 떠올리셔야만이 그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제가 경우일수 나눴던 거 머릿속에 아니면 딱 본인이 직접 그려놓고 그것과 비교하시면서 이제 지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연 설명 없이 딱딱딱 넘어가겠습니다. 등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고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십시오. 등기는 필요 없다. 따라서 취득 당시 이 경우였습니다. 을과 갑에서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으면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인 을뿐만 아니라 을이 병에게 넘긴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은 동일하죠.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전득자인 병에게 대해도 등기 없이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내가 비록 갑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과 병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내 건물 소유를 위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자인 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제3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아까 그림에서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갑이 이 법정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187조 단서에 의해 먼저 등기를 해야 한다. 즉, 을 소유였죠. 을 소유의 등기부에 갑 명의의 지상권이 등기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정 양도 어떤 경우는 양도했으니까 매매다 법률행위다 그러면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 매매 법률행위 그러면 법정 지상권을 일단 갑 명의로 설정한 다음에 나의 앞으로 넘겨받아야 하는구나 등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가 없는 한 이렇게 하려면 등기부상에 갑으로 먼저 설정한 다음에 정원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전 등기가 하는 한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계속 양도인 갑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즉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정원한테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등기가 없다면 법정 지상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 정원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직 토지상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법정 지상권은 갑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제3자가 아까 제2정2였죠. 2가 양도가 아니라 여기는 좀 전에 건물 양도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했다? 경매하여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납받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뭐 때문에? 358조에 근거해서 358조에 따르면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의미는 저당권 실행, 저당권이 주물에 대해서 주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제로운 3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종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비록 358조의 규정에는 종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종물의 개념에는 종된 권리도 포함된다. 그런데 건물 소유에 달라붙은 법정 지상권은 종된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종된 권리에서도 358조가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주된 물건인 부동산에서 경락받은 사람은 종된 권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기가 없이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358조에 가서요. 법률의 규정이 있네?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187조가 적용이 되는 거고, 187조에 갔다는 얘기는 비록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감명의로 아직까지는 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그 권리를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만 제3자가 경매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이 경우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건물 소유자인 갑이 토지 제366조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는 설정 등기 없이 양도를 했어요. 1, 2, 3번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란 채권적 계약이 있다. 아까 저는 제가 계약서에 썼다고 하지만 계약서에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히 포함된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들어간 거야. 건물 매각과 동시에 지상권도 양도한다는, 매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등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건물 양수인, 즉 아까 좀 전에 결국은 갑에서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갑이 넘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누구한테? 정으로, 원으로.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필요하겠지만 법정 지상권에 대한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법정 지상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등기부상에 순번 써놓고 뭐 쓰는데 일단 갑 명의로 지상권이 설정이 돼야겠죠. 그런 다음에 2번 정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죠.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나 법정 지상권 취득했으니까 네 등기부에, 네 토지 소유, 토지 등기부에 내 이름 올려줘. 된 다음에 정으로 가겠죠. 그런데 갑이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은 나오죠. 갑이 을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협력을 얻어서 등기를 하지만 미적거리면 정이 야, 을을 상대로 갑은 당신을 상대로 해서 법정 지상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이 가만히 있으니까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게요. 대신해서 이렇게 올리면 정인 겁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건물 양수인 누구죠? 정원은 건물 양도인, 즉 갑을 대의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누구? 을에 대하여 최초의 법정 지상권의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으로는 갑이 해야죠. 미적거리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계속 나오죠.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대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이 상황에서 지금 양도를 했죠. 비록 미등기지만 미등기 상태지만 양수인을 상대로, 즉 정원을 상대로, 을이 정원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구하는 것은 신의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 을아, 너는 갑한테 해줘야 하잖아요. 법정 지상권 넘겨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법정 지상권 취득한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럼 뭔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논리의 근거가 여기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논거는 그거면 신의칙상도 될 수 있지만 213조의 단서의 점유할 권리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논거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을은 정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건 아셔야 돼요. 다음. 자, 이제 법정 지상권을 유형별로 나눴어요. 근데 앞에서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딱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나누는데요. 1유형, 2유형과 3, 4유형 차이점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냐 아니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냐가 핵심입니다. 자,
자, 1유형, 2유형은 이겁니다. 갑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 위에 공유자 중 한 명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건물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인 갑이 뭘 했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딱 직관적으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가 달라진 거 아니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을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에 제약이 따른 거죠. 그런데 얘기했죠. 이 앞에 저당권 설정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서 을은 전혀 개입된 게 없죠. 그럼 그 결과는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공유물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된다. 논거는 그겁니다. 제가 왜 포인트를 두는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지, 이건 다른 공유자는 전혀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처분이 된 거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유형 똑같습니다. 갑을이었는데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죠. 이 경우에 법정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건 처분인데 난 동의한 적이 없어.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1형, 2형이 동일한 결론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갑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공유자 중에 한 명인 갑이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건물이든 토지에 대해서 갑이 자신의 공유 지분인 토지에 대해서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고 그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생길 수 있는지 결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을이 억울하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공유물 처분을 짓는데 나는 동의한 적이 없잖아. 그 논리로 근거를 이유로 법정 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3, 4 유형을 볼 겁니다. 자, 그 논거를 쓴 건데요.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든 거였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건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어떤 거다? 이는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한, 갑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한 다른 공유자 지분, 즉 을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즉 처분 행위인데 을의 동의 없이 갑의 의사만으로 한 꼴이 된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억울한 겁니다. 내 동의 없이.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 문맥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처분이야. 지상권 설정 처분은 처분행위인데 내 동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럼 공의 법리에 맞지도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끌어 쓴 거예요. 대부분 판례는. 자, 3유형, 4유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지금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비록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지만 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렇게 취급해요.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단독으로 소유하는 걸로 보고 병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래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단독 소유한 경우와 이런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포인트는 토지의 소유자가 갑 혼자일 거고 그 건물 위에 공유자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법정 지상권이 생기면 누가 불리하는 거예요? 갑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은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건물을 누가 취득하든 건 자기가 취득하는 한 우리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든 어떤 경우든
법정 지상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이미 용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어떤 누가 오든 결국은 갑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사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핵심은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리고 갑과 을이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3유형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갑 소유의 건물의 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 경우에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갑이 토지와 건물을 단독 소유하다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저당권 실행으로. 이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3유형의 1, 2유형과 3, 4유형의 차이점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냐. 토지를 공동 소유했을 땐 공동 소유자인 을이 나의 동의 없이 법정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단독 소유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다. 건물과 토지를.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림을 통해서 지금 시각적으로 제가 차이점을 설명했고 뭐에 포인트를 두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포인트를 두고서 결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금 한 내용을 쓴 건데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유형, 4유형의 정리는 어떻게 되면 지금 공통은 갑이 단독으로 토지 소유하고 있고 건물에 갑뿐만 아니라 을이 공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갑이 토지와 건물을 단독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건물이 갑뿐만 아니라 제3자가 다른 사람도 공유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토지가 단독으로 있으면 단독 소유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단독 취급하게 되면 유관적 알게 됐죠? 갑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모두 법정 지상권이 설정이 된다. 이 경우는 갑이 있다가 병갑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급하게 썼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림을 생각하고 어떻게 취급하는지. 포인트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냐 아니면 단독으로 갖고 있냐. 단독일 때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을 때는 나머지 공유자인 을이 억울하니까 법정 지상권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단독일 때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건물을 올릴 때 인정하고 있잖아요. 을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걸 취득한 상관없는데 이미 건물을 을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사실 자체가 법정 지상권을 나중에 인정하겠다는 게 이미 예상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분 소유자 공유와 법정 지상권 달리 취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갑과 을이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갑이 쓰고 여기는 을이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이 자기가 쓰는 부분에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일하게 이렇게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물어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갑이 저당권을 토지에 설정한 경우나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에 대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것이 실행돼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어느 경우나 단독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동일하게 왜냐하면 배타적이기 때문에 갑을 내부적으로는 이게 나눠서 쓰는 걸 부르겠죠. 그러면 을을 아예 가리세요.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앞에와 다른 겁니다.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종전에서는 갑을이 공유하고 있으면 안 됐잖아요. 좀 전에는 을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법정 지상권이 생기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분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구분해. 여기는 네가 쓰고 여기는 여기 쓰는 거. 근데 공유는 갑이 을이 오늘 전형적인 모습은 공유가 되면
이 전체를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규정 있죠?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원래 전형적인 모습은.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나눈다. 배타적으로.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예요. 갑과 을이 구분해서 쓰고 있고요. 그 위에 각자가 갑은 자기가 쓰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건물하고 을은 자기가 배타적 사용하는 곳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갑, 을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이거 어떻게 취급하냐면 이렇게 해요. 갑과 갑갑이 가지고 있다가 토지에 대해서 병이 소유자 바뀐 경우 이렇게 바뀐 경우다. 을의 부분은 을이 있다가 병, 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따로 놓고 보면 동일한 소유자 있다가 동일한 소유자 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막 구분 소유자 공유의 그 독특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출이. 그럼 어렵겠죠. 이게 딱 그림을 그리면서 숙달이 안 되면 맞히기 힘듭니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구분 소유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특징이냐면 갑이 쓰고 있어요. 여기는. 근데 갑이 그냥 자기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을이 자기 위에다가 해야 하는데 갑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은 이거예요. 갑이 을. 이 모양이죠. 이거는 이제 구분하라. 딱 이렇게 놓고 보시라고 했죠. 딱 단독으로 하는 경우.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렇게 건물 지은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는 딱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다르네. 즉 건물을 짓고 나서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갑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36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366조는 뭐라고 했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독특한 법리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하나. 366조는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건데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의 뜻이 뭐죠? 그렇다면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죠? 뭐 저당권자도 들어갈 수 있고 건물, 토지, 소유자 등이 있죠. 이들 사이의 약정으로 360조에 저촉되는 내용을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366조에 저촉되는 약정을 하더라도 강행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당 목적물이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떨까? 법정 지상권 366조 내 강행 규정 위반 특약을 배제한다는 것은 366조에 저촉되는 거죠. 366조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제한다는 얘기. 그럼 효력 있다? 없다.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정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쉽게 해서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366조에 저촉되는 즉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강행 규정에 위배돼요. 29회 기출이 됐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정 지상권. 이제 법정 지상권. 자, 366조의 법정 지상권을 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정 지상권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감수법상 법정 지상권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감수법상 법정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 366조에 비교했을 때 독특한 법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서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이제 배운 내용들
기출 지문은 몇 개 안 돼요. 최근에는. 결국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요즘은 출제의 포인트예요. 법정지상권의 요건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한 게 있었죠. 나대지 외, 토지 외, 토지권 설정 당시, 토지 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였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되는지,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때 선순위 저당권 기준을 하는 것인지, 이런 어떤 부가적인 부차적인 어떤 설명도 있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 내지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냐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유형들을 따져서 성립된다 안 된다 외우시면 되겠지만 법정지상권은 상당히 독특한 법리예요. 360조에 기초하든 아니면 간수법상에 기초하든.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해가 이 물권 전반하고 계속 통하고 있어요. 186조, 187조 나오죠. 핵심은 어려운 내용들은 결국은 186조, 180조와 관련돼요. 그리고 물권자는 대세적 효력, 절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아시면 나중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장시간 법정시사권 공부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